본 이재명 대표는 어떤 사람인가? 이걸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너무 뛰어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악마화가 많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2부에는 항상 공통 질문으로 여러 인물들이 평가한 이재명 대표를 좀 많은 시민분들한테 알리고 싶다. 저는 그래서 공통 질문을 항상 넣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더 큰 역할을 맡아야 될 분이죠. 근데 이 시대가 이재명이 있음으로 해서 뭔가를 이루는 시대는 아니죠. 이 시대가 이재명을 필요로 했던 거지. 그러니까 민주시민의 대표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지금 필요한 거지. 이재명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민주정부를 구성하고 무슨 민주당을 이끌어 나가고 이거는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그 민주정부의 지도자가 저 국힘류의 당대표나 대통령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득과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서로를 속여가면서 그 자리에 간 사람들이고 우리 민주진영의 대통령이 되고 이랬던 분들은 다 시대가 요구해서 그 자리에 간 분들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분이 노무현 의원, 노무현 장관일 때만 해도 그분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 김대중 정부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었던 어떤 통일에 대한 열망, 지역균형, 또 지역감정 해소, 또 새로운 시대 이런 거에 대한 열망이 노무현이라는 존재를 필요로 했던 것이고 그런 열망들을 받아안고 노무현이라는 상징적인 존재가 우리 자랑으로 남아서 우리 대통령이 되고 했던 것이지 처음부터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선지자처럼 하늘에서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저를 믿고 따르십시오.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렇게 된 게 아닌데 순서가 달라요. 이명박은 근데 어떻게 대통령이 됐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재물에 대한 욕망, 그 다음에 그 타고난 술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홀린 거지. 야, 너 나 따라오면 자리 줄게, 나 따라오면 돈 줄게 이렇게 하고 너도 잘 될 수 있어. 그럼 지금 이제 뭐 명태균 같은 케이스에서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브로커들, 기술자들 이런 것들의 연합체로 서울시장이 되고 거기서 청계천 그 콘크리트화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 눈을 속이고 그런 국가를 들어먹은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또 4대강하고 그것도 어찌 보면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욕망이 이명박을 선택한 거죠. 노무현을 통해서 충분히 소탈함과 진심과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서민적인 만끽을 했으니 국민들한테 이제 다른 또 욕망이 분출한 거지. 이제 저렇게 나도 좀 지저분하게 살더라도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또 이제 IMF 경제 위기를 겪고 나서 세상이 좀 이렇게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 와중에서 생긴 이제 각자도생 의식들이 이제 이명박 때 한번 꽃을 피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라서 이재명 대표가 이 시기에 우리의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게 시대적인 가치로서 존재로서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근데 경계해야 될 거는 이재명을 무슨 절대자처럼 생각하고 메시아처럼 생각해가지고 이재명이 대통령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고 이 세상은 낙원이 될 거야. 이건 아니거든. 야,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싹 다 쓸어버릴 줄 알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봐서 그래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했던 사람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었던 독재 잔재, 그 다음에 민주화를 통해서 이뤄야 되는 숙제 이런 게 다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정치의 과정이 점점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었다고. 박정희 이후에 전두환이가 또 쿠데타를 해서 이상한 정권이 됐지만 전두환보다는 노태우가 상대적으로 민주적인 정권이었고 상대적으로. 노태우보다는 김영삼이 당연히 상대적인 민주적인 정권이었고 김영삼보다는 김대중이 당연히 더 그렇고 김대중보다 노무현이 더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렇게 민주주의의 그래프로 보자면 계속 우상향하던 시대를 청년 때 살아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노무현 시대에 이거는 완성을 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정말 염원하고 앞장서서 뛰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어요. 노무현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팍 떨어진 거예요. 그때 그 절망, 물론 지금 윤석열이가 나라를 망가뜨리는 이거의 절망에 비춰보면 작은 거지만 그때 그 느낀 절망은 그러니까 6월 항쟁을 통해서 군사적부를 몰아냈다고 생각했는데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고 노무현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고 이런 꼴을 본 거란 말이죠. 근데 그때 제가 참여정부가 뭔가를 다 이룰 듯 하면서 결국 이뤄내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한 실망으로 저는 그 다음 이명박이가 나온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정동영이었고
이명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 무슨 제3의 후보 뭐 이렇게 돼가지고 문국현이라는 후보가 있었어요. 창조한국당. 저는 문국현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민주정부에 대한, 민주정부가 민주화를 완성시키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실망으로 뭔가 이제 새로운 세력이 이걸 대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거지. 그때부터 제가 정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대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겪어본 제 시행착오에 비추어서 세상이 쉽게 바뀔 거라는 기대를, 그것도 한 사람한테 과도하게 걸머지게 해서는 안 된다. 네. 그게 노무현 대통령 우리가 안타깝게 그렇게 비극적으로 잃게 된 씨앗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노무현 이후에는 계속 노무현을 능가하는, 노무현을 잇는, 그 노무현의 뜻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사회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왔고,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 같은 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면 네. 노무현 대통령보다 훨씬 더 어려운 역경이나 이런 경험을 그런 딛고 본인의 진심이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져가지고 이 위치까지 온 거란 말이야. 네. 우리 방송 전에도 제가 이재명 대표하고 잠깐 통화하는 거 보셨지만, 네. 이재명 대표하고 저하고는 그렇게 막 엄청나게 같이 부대끼면서 뒹굴고 이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예전에 변호사 할 때부터 서로 리스펙하는 사이라고는 알고 있어요. 서로 그냥 존재를 알고 있고 네. 존중하는 사이였는데, 존중하는 사이, 그러니까. 그 이재명이라는 분을 바라보는 제 생각은, 아,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시대가 오면 노무현의 시대에서 이루지 못한 거를 이재명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이루는 꿈을 다시 한번 꿀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 시대의 이재명의 가장 소중한 지점인 것이지, 우리 시대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의 역할이 너무너무 필요한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건데, 막 이재명이 최고야, 막 나는 이재명을 위해서 죽을 거야. 이게 무엇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봐야 돼. 이재명 개인을 위한 것인지. 그러니까 솔직히 일단 첫 번째로 이재명 대표님을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분은 사실 처음 봤고요. 물론 다 각자의 그 평가 방식이 있지만, 이렇게 정말 역사와 어떤 과거와 미래를 한 번에 아울러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평가해 주는, 소름이 끼쳤고 듣다가. 아니, 한국을 포함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 이재명 대표가 걸어왔던 그런 경로나 그런 스펙을 갖춘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게, 이건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고서는 정말 이룰 수 없는 대단한 성취인 거예요. 오바마가 흑인으로서 무슨 대통령이 됐다고 어쩌고 하지만 오바마하고 이재명은 비교할 수 없어. 이재명이 겪은 역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시대가, 우리 사회가 정말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대통령을 한 번 더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나는 생각해요. 강선우가 본 이재명은 어떤 사람인가? 이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울컥하네. 와, 울컥해요. 착한 사람. 저는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유능한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를 특별하게 해주는 건 좋은 심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많은 똑똑한 사람들, 그 많은 유능한 사람들 중에 좋은 심장, 착한 성정을 가진 그것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특별하게 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막 그 세월을 감히 함께 해오지는 못했지만, 많이들 알고 계신 그 이재명 대표의 쭉 이렇게 성장 과정이나 여러 가지를 어떤 스토리들. 글로 이렇게 쭉 보면은 이 보드라운 심장과 착한 이 성정이라는 거는 되게 두꺼운 어떤 뭔가 보호막이 있으면 있을수록 지켜지기가 쉽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내가 나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내가 그렇게 승질낼 일이 뭐가 있어? 내가 나쁜 마음을 먹을 일이 뭐가 있어? 나 그렇게 불만 없는데? 그냥 그러려면 사실은 여러 가지로 자본이 많고 뭔가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그럴 확률이 높죠.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정말 정반대잖아요. 인생 전체가 그냥 생존이라는 딱 두 글자로 점철될 수 있는 사람이잖아. 인간적인 그 역사와 서사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지켰을까? 이걸 어떻게 저렇게 보드랍게 그냥 그대로 그렇게 잘 지켰을까?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되게 마음이 아픈 거죠. 어린 이재명을 생각하고 젊은 이재명을 생각하고 인권 변호사 시민운동가 이런 쭉 이재명 정치인 이재명 쭉 생각하면 그거를 지키려고
이 겉에는 얼마나 많이 얻어맞고 얼마나 많이 방어를 하고 얼마나 많이 생채기가 났을까. 상처가 났을까. 근데 이제 스스로 그런 걸 지킨 거잖아요. 어찌 맞아요. 보면 그게 진짜 존엄이기도 하고 인간으로서의 맞아요. 그거를 생각을 하면은 참 착한 사람 마음이 아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되게 약간 또 감성적으로 또 표현해 주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다는 티가 나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재명을 평가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이재명 대표를 옆에서 같이 봐오면서 좀 오랫동안 느꼈었던 감정이 아닌가. 그래서 뭔가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법원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또 질문 드렸더니 약간 좀 또 눈시울이 약간 살짝 붉어지시는데 아무튼 그만큼 진짜 진정으로 또 강선 의원님 이재명 대표를 생각하시는구나 또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세상을 저도 또 의원님도 우리 지지자들도 바라고 있는데 어떤 세상일 것 같으세요? 뭐 의원님이 사실 복지에 또 관심이 많은 분이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평가를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뭐 다른 측면에서 평가를 해주셔도 좋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세상일 것 같을지. 정말 글자 그대로 억강부약 대동세상.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뭐 먹는 거 걱정 안 하고 입는 거 걱정 안 하고 안 입고 더러운 걸 좀 안 보는 세상. 반칙과 특권이 없는 그런 세상. 그걸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게 대통령이 될 되면? 것이고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 이렇게 물꼬를 가장 유능하게 잘 틀 수 있는 어찌 보면 가장 유능이 아니라 어찌 보면 유일한 이거 표현 좋은데? 유일한.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다수기는 하니까. 이현주가 본 이재명 대표는 어떤 사람인가? 이 이야기를 사실 좀 전해 듣고 싶어요. 일단 한마디로 유능한 분. 유능한 분이다. 굉장히 유능한 분. 어떤 식으로 좀 그렇게 좀 보면 될까요? 뭐 다방면에서 뭐 그럴 수도 있까. 직전에 이제 이원종 배우 이원종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성남시장 얘기할 때는 약간 되게 개구진 모습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국가 지도자의 면모가 보이더라. 약간 이런 그것도 측면의 맞죠. 그것도 유능함인가요? 맞죠. 저는 뭐 성남시장 할 때도 잘 알았는데 사실 그때는 좀 거칠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어떤 식으로요? 아니 그때는 되게 스마트하고 이런 건 있었지만 그때는 뭐 이렇게 보면 국가 지도자 같은 이렇게 좀 뭔가 품이 있고 이렇게 점잖고 이런 건 아니고 좀 개구지기도 하고 또 그리고 약간 불끈하기도 하고 또 말도 이렇게 어떨 때는 또 이렇게 막 세게 얘기하기도 하고 강하게 하시기도 하고.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시죠. 지금은 많이 단련이 되신 거죠. 지금은 대통령 돼도 되시겠다.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진짜. 그러면 인간 이재명하고 대표 이재명의 차이는 뭐라고 좀 생각하세요? 인간 이재명. 근데 사실은 뭐 인간 이재명을 그렇게 많이 안다.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죠. 제가 인간적으로 아주 친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제가 뭐 주로 대표로서 아니면 시장으로서 도지사로서 이렇게 아는 거라서. 그러니까 일자리에서 많이 만나신 거구나. 그렇죠. 뭐 그리고 성남시장일 때 제가 그 국회의원이었잖아요. 네네네. 그 광명에서 그때 제가 경기도당위원장 출마를 했을 때 그때 이재명 대표가 도와주셨거든요. 그때 또 인연이 있구나. 네. 사실 이제 그때 처음 친해졌는데. 왜냐면 꽤 그때 됐네요, 그 인연이. 네. 그때 저 도와주신 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 도와주신 분들이 지금 다 잘 됐더라고요. 옛날에 그 전현희 의원도 이재명 대표가 그 강남 그때부터 막 자문하고 막 그랬다고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근데 지금 전현희 의원도 지금 벌써 이제 3선이신가요? 잘 되셨고 최고위원까지 또 이거 되셨고 또 이현주 의원님도 지금 최고위원 잘 되셨고. 그때 어쨌든 그냥 저는 그때 어떤 인상을 받았냐면 그 당시에 제가 경기도당위원장 뭐 이렇게 되려고 나온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재선 의원이었는데 제가 뭐 세력이 막 있던 것도 아니었고 저는 그 당시에 비주류였거든요. 그때 제 상대가 전해철 의원이었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전해철 의원 되게 유명한 삼철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되게 이제 세력이 굉장한 세력, 그 당시에 이제 주류 중에 주류였는데 네. 제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기려고 나온 건 아니고 저는 그래도 한번 도전의 의미를 두고. 도전해보고 뭐 또 혹시 모르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또 대중들을 만나면 제가 더 인기가 그래요. 많았기 때문에 네. 대중들을 만났을 때 전해철 의원이 그렇게 대중들한테 인기 네, 많은 맞아요. 스타일은 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약간 개인정받고 그렇죠. 뭐 이렇게 네. 라인 뭐 하는 스타일이지. 네, 그래서 밖에서 대중들을 만나면 제가 더 인기 많아 보였기 때문에 혹시 또 모른다 이런 생각도 하고 한번 도전해 보자 가볍게 이렇게 생각하고 딱 나갔는데 웬걸요 굉장히 현실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그래도 이제 완주를 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두고 했는데 큰 기대를 안 했죠. 그때 워낙 어려운 상황에서 전해철 의원이 그리고 상당히 그때 보면 저를 돕는 사람들을 좀 핍박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때부터 아주 뭐 나쁜 짓을 하셨구만. 네, 좀 핍박을 했어요. 네, 그랬죠. 네. 저 돕는 사람들한테 전화가 직간접적으로 왔었대요. 사람들 얘기. 이것도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네요, 어떻게 보면. 네, 뭐 예를 들어 시도의원들 만나는 자리를 만들면 그 자리에 오는 걸로 사진 찍히면 이제 공천은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렇게까지 했다고? 네. 와. 사실 그 이후에 저 열심히 도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대놓고 도왔던 사람들은 그 뒤에 많이 좀 불이익을 받았구나. 네, 받았어요. 와, 불이익 뭐야, 이게. 확실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미안해 하거든요. 그분들한테. 도와주셨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돕는다는 말을 못했어요. 그때 대부분이.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럼에도 또 약간 도와주셨다. 대놓고 도와주셨죠. 대놓고 도와줬다. 네, 그래서 대놓고 도와주신 분이 이재명 대표하고 정성호 의원하고 정성호, 예. 그다음에 임종성 의원하고 예. 뭐 하여튼 몇 분 안 되셨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님하고 되게 가깝고 상의를 하고 그럴 만한 사이가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뭔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기득권에 대한 저항의식 같은 거. 그런 게 저하고 비슷한 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생각할 때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줄 서고 이런 걸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되게 신기했던 거는 이분도 성남시장이시고 앞으로 뭔가 꿈이 있으실 텐데 본인이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보통 줄을 서잖아요. 주류에. 그죠? 그러니까 그게 진짜 대단한 게 어떻게 보면 변방의 사또 출신이 지금 여의도에 완전히 주류 야당의 당대표가 됐고 또 이걸로 차기 대선 후보까지 지금 엄청난 성장 스토리인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주류의 어떤 그 줄을 타지 않고 그러니까 거의 줄을 타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냥 대놓고 절 그러니까 이게 참 성공 스토리가 괜히 근데 그랬으니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 소신대로 정치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지 줄 타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으면 뭐 그냥 그러다 말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리하자면 이현주가 본 이재명은 어떤 사람이다. 딱 한 줄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 당시에 이제 성남시장 때 제가 받은 이미지는 기득권에 대한 저항 의식이 큰 사람이다 이런 거였고 지금은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다. 나라 걱정하세요. 결국 이제 그 말은 뭐 대통령이 돼도 잘할 것 같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남시장 때 기득권에 대한 저항의식이 큰 거는 제가 이제 동질감도 느끼고 굉장히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대통령이 되는 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럼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사실은 대통령이 되면 전체 국민이 다 자신이 통합해야 될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가 전체를 아우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하는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옛날에 이재명을 기억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근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이제는 나라 전체를 걱정하는 사람이 이제 되어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매우 사고가 유연한 사람이다. 이번에 제가 의료대라면서 제가 이제 느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의대 정원 증원을 찬성을 하시고 또 본인도 소신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증원을 얘기를 하실 때 찬성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의료 대란이 일어나고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어가니까 가장 먼저 현장에서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고는 2025년 증원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다 열어놓고 재논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아, 네. 근데 그거는 정치인들이 거기까지 양보하거나 굽히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상황을 판단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 거군요. 여기 네. 맞춰서.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까지 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딱 판단하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딱 양보하시는 거죠. 제가 같은 정치인으로서 사실 저는 유연한 사고방식이야말로 대통령이 되기 위한, 특히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게 없으면 반드시 실패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보시는 그 포인트가 이재명한테는 있다. 네. 이런 말씀 평가네.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요. 이명박 4대강이 있었죠. 이명박이 만약에 4대강 사업을 할 때 야당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만약에요. 양보를 좀 해서 영산강만 하고 나머지는 영산강 사업한 결과를 보고 하자라고 했으면 그렇게 난리가 났을까요? 그런 식의 약간 유연한 어떤 대처와 그렇죠. 이런 판단들이 있어야 하는 건데. 네. 그러면 이제- 국가가 그렇게 막 흔들거리지 않았을 거 아닐까요? 그럼 이재명 대표는 그런 판단도 명확하게 하실 만한 인물이다. 네. 이렇게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정치오락실에서 아주 인기가 많은 광고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대박114 대리운전 어플입니다. 연말 또 연초 시즌이라서 회식 자리도 당연히 많아지게 되고 윤석열 정부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셔서 좀 술을 많이 마시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맥주 한 잔을 먹더라도 반드시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야 됩니다. 대리운전을 부를 때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얼마나 빨리 배차가 되느냐. 대박114 대리는 부른 즉시 거의 바로 도착을 하고요. 두 번째,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요즘 대리운전의 경쟁력 중에 하나가 가격이 얼마나 합리적이나 요거를 되게 중시하게 보는데 여기 내용 보시면은 제가 실제로 이용한 내역인데 굉장히 합리적이고 빠른 배차를 통해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대리기사님들의 100% 실명 확인과 보험 가입 그리고 과태료 발생 시에도 100% 보장이 되는 게 바로 대박114 대리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용 금액의 10%가 적립된 건 당연 기본이고 아래에 설치 링크를 통해서 어플을 설치하신 고객님들께는 모두 메가커피 쿠폰을 증정해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이용 내역이 있으신 분이 또 친구한테 추천 시 받은 사람, 보낸 사람 모두 메가커피 쿠폰을 증정하고요. 5명까지 추천 시에는 교촌치킨 세트까지 증정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다양한 혜택이 있는 대박114 대리운전 앱 여러분들도 맥주 한 잔이라도 드셨을 때 그냥 가지 마시고 꼭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박114 대리운전 어플이었습니다. 자, 박주민이 본 이재명은 어떤 사람인가? 이게 좀 궁금해요, 의원님. 저희 채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제가 이 채널을 하는 이유 역시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통해서 악마화를 좀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의원님이 한번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굉장히 해박하세요. 해박하다. 경제, 행정, 복지. 사실은 이제 자치단체장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여러 분야에서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고 그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통령 하시면 정말 잘하실 것 같다. 아마 이번 대통령도 지금 이 추세로 가면 인수위 없이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준비된 분이 대통령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급하게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인수위는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님도 네. 인수위 없이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탄핵이 결정되면 60일 내에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선거를 치르자마자 임기가 바로 시작됩니다. 정상적으로 선거를 치르면 선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잔여 임기가 있잖아요. 기존의 대통령의. 그럼 그 잔여 임기 동안 인수위를 가동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근데 이번에 인수위를 꾸릴 수 있는 기간이 없어요. 선거 끝나 당선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도 기억나시겠지만 차 타고 바로 들어가서 들어가셨잖아요. 업무 시작했어요. 아주 간단하게 취임식하고 국회에서 똑같아요. 이번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준비된 사람이 해야 했으면 돼요. 그 첫 번째는 해박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 모든 같고. 분야에 준비돼 있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일부 분들은 굉장히 고집이 세고 남의 얘기를 잘 안 들을 것처럼 그렇게 이재명 하시는데 대표를 간혹 있으신다고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어떤 하나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 얘기 저에게 충분히 많이 듣습니다. 본인 생각도 잘못됐다 또는 틀렸다고 생각하면 바꾸세요. 특히 저한테 강조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정치는 특히 행정은 실패하면 안 된다. 실패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가기 때문에 나의 것을 고집하기보다는 가장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실패 안 할 결정을 해야 돼. 그리고 자기는 열려있는 자세를 항상 견지해와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의대 증원 문제라든가 네. 그다음에 저기 이번에 금투세 네. 그런 것도 다 사실 조율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님이 생각을 또 바꾸시고 들어주시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극히 이념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외교도 실리를 따지고 국익을 따져야 되는데 맞아요. 외교도 이념으로 하고 경제도 이념으로 하고 그러다 이꼬라지가 났죠. 이꼬라지가 난 거죠. 제가 진짜 이 정부에 대해서 욕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자유시장 경제를 하겠대요. 근데 제가 보기에 시장주의자들도 아니에요. 자 보세요. 지금 배달 수수료가 엄청 올라갔어요. 근데 배달 수수료 올라가서 제가 일지로 위원장일 때 쿠팡도 항의 방문 가고 배민도 항의 방문 네네 기억나요. 배민은 항의 방문 갔는데 자기네들이 경쟁이 격해지다 보니까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그래서 이기려면 실탄이 필요한데 실탄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수료 올려서 뜯어냈다는 거야. 400몇십억. 시장이 작동하면 경쟁을 하면 가격은 내려가요. 근데 경쟁을 하니까 가격이 올라가요. 그건 시장이 작동 안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컨트롤 안 해요. 시장이 안 작동되고 있는데요. 시장주의자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모양이에요. 그냥 안 건드리는 게 무조건 최고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념적인 거죠. 네. 경제도 외교도 안보도 다 이념적으로 하다가 이 꼴을 난 거예요. 자기 이념이 관철이 안 되니까. 관철됐으면 더 큰일 났을 텐데 자기 이념이 관철 안 된다고 군사를 동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이 되네. 네. 네 맞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되네? 이러면서 그냥 실제를 보지 못하고 가상현실 속에서 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되는데 우리 대표는 철저히 실리적이고 철저히 실용적이고 또 가장 좋은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여러 이야기를 항상 귀담아 듣는 그러니까 연동형 병립형 논쟁이 굉장히 셌을 때도 맞아요. 그때 대표한테 최종 결정 권한을 넘겼잖아요. 네. 그때도 대표도 양쪽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연동형을 결정했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대표가 2번 불러서 물어봐서 따로 저를 2번 불러서 박지원 의원님 불러서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전 연동형입니다. 데이터를 뽑아봐도 연동형이고 병립형으로 가려면 국민의힘과 손을 잡고 선거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을 심판하자고 하면서 손을 잡고 선거제도를 돌린 다음에 다시 또 심판하자고 얘기하면 스토리도 안 맞고 설득될 국민들도 매우 적어질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를 뽑아봐도 연동형이 훨씬 더 잘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2번이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러니까 혼란스러웠던 게 또 정청래 의원은 병립형을 이야기를 했고 근데 저도 얘기하는 분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근데 저도 이제 걱정된 게 그거예요. 준연동형이라는 걸 우리가 얘기해서 시행을 하고 있던 건데 우리가 다시 병립형으로 하면 저쪽에서 공격할 수 있는 논리가 니들이 연동형 하자고 했잖아 라고 하면 우리가 또 그 맞다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뭐 있었다고는 보는데 어쨌든 또 의원님이 또 연동형 저하고 얘기하셨고 몇 명 더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네네네 한 3-4명이 딱 대표님한테 그 연동형 얘기를 많이 드렸고 그래서 저는 대표님이 안에서 종이를 꺼낼 때 연동형으로 꺼낸다는 거 알고 있었죠. 그렇구나. 저는 알고 있었고 발표하시고 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앞으로가 걱정이네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당 위주로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꾸려나가 보겠습니다라고 했죠. 그리고 어쨌든 지금 결과적으로 잘 왔네요. 근데 제 정치 세력 협상을 또 제가 또 일부러 맡아서 했었거든요. 네, 됐죠. 그럼 이재명 대표의 평가는 어쨌든 모든 방면에서 해박하다. 그래서 신중하고 여러 이야기 들어서 결정하고 심지어는 자기 생각도 얼마든지 실용적 실리적 이익과 결과를 위해서는 바꿀 수 있는. 좀 인간적인 평가는 어떠세요? 정치인으로서는 사실 완벽한 평가를 해주신 것 같고 그러니까 인수위 없이 당장 대통령에도 부족함 없는 사람이다라고 해주신 것 같고 인간적인 좀 측면은 어때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오래 봐오신 걸로 저도 기억하는데 인간적으로도 생각보다 따뜻해요. 왜 이렇게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막 이번에도 설득하려고 만나기도 하고 우리 대표를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이거 왜냐면 자기네들이 한 짓이 있어서
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 사람이 보복을 안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표는 굉장히 실리적이에요. 실용적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 국정을 책임지거나 뭔가 정치를 할 때 하나라도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결과를 낳아야 된다는 그 목적의식이 되게 강한 사람이에요. 쓸데없는 보복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요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이재명 대표와 첫 만남을 한번 회상하면 그때 좀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성남 시작할 때 만났다든지 그 첫 만남이 좀 궁금하긴 해요. 박주민과 이재명의 첫 만남. 첫 만남은 네. 제가 기억하기에 첫 만남하고 아마 대표님이 기억하는 첫 만남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래요? 제가 기억하는 첫 만남은 성남시장이실 때예요. 그때 성남시장일 때 어떤 일을 하셨냐면 네. 자치단체 중에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나중에까지 세월호 깃발을 걸어주신 단체예요. 맞아요. 자치단체가. 맞아요. 그리고 그때 성남시 공무원들 대상으로 세월호 관련된 강의를 제가 하러 갔었거든요. 네네네. 공무원들 모아서 그렇게 강의를 하는 데가 많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가서 그때 좀 처음 뵌 걸로 기억을 해요. 하긴 맞아요. 이재명 대표님도 세월호 관련해서 계속 하셨죠. 네. 메시지도 내시고 많이 도와주셨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데 세월호 가족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정치인 중에 이재명 대표를 옛날부터 꼽았었어요. 그다음에 또 박주민 의원님도 있고. 저는 이제 식구죠. 왜냐면 실제로 선거 때도 엄청 도와주셨잖아요. 네. 그분들이. 아니 어제도 네. 세월호 가족분들이 텔레그램으로 개인텔로 고생했다고 여러분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고생했다고. 참 그러네요. 아무튼 세월호 관련돼서는 일단 시청자 질의응답 코너에 좀 질문 주시 있어서 거의 이어가도록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 채널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항상 궁극적인 목표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의원님한테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곧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곧 되실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세상이 온다면 어떤 세상일 것 같은지 조금 의원님이 예상을 해보신다면 어떨까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예를 들어서 이거 보편사회가 될 것 같다든지 적어도 이런 느낌은 있어요. 무슨 느낌이 있냐면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상법 같은 거도 당내에서 이런저런 논란이 있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막 고민하고 스터디하다가 이게 맞아. 여러 얘기 다 들었는데 이게 맞아. 이건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가는 분이에요. 그때도 연동형 병리표는 그것도 막 고민하지만 딱 하면 가잖아요. 근데 발표해놓고도 저한테 잘 될지 모르겠다고 막 걱정하는 얘기도 했지만 결심하면 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우리 민주 진영이 좀 부족하다고 평가받았던 게 결심을 하고도 잘 안 가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맞아요. 충분히 얘기 듣고 그래서 구체화시키고 부작용 최소화시키고 그러다 보면 애초하고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딱 정하면 그거만큼은 그래도 가는. 그래서 실질적 변화가 있는 정부,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낸 정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충분히 공감하고 저는 좀 걱정인 게 지금 윤석열이 너무 나라를 망쳐놨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습이 가능한 선이었었으면 이재명 대표님이 그걸 이어받아서 좀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너무 망쳐놨으니까 걱정이 이재명 대표가 앉았을 때 그 뒷수습도 걱정이고 우리가 사실 윤석열을 비난하는 게 니네 정부에서 언제까지 문재인 정부 탓할 거냐라고 했던 것도 있는데 이제는 진짜 윤석열이 망쳐놓은 건데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좀 뭐하잖아요. 윤석열이 워낙 망쳐놨어. 그럼 저쪽에서 공격하는 프레임으로 니들도 그랬잖아. 이럴 거고.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해요.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대표님이 정권을 받으시고 물론 잘 돌파하시리라고는 보는데 저쪽에서 또 어떤 식으로 이게 씹을지 또 그것도 좀 보이기도 하고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윤석열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씹거나 이런 거는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그렇게 강하진 않을 것 같고요. 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좀 잘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필하죠. 그럼 만약에 인수위 이런 건 없고 이제 어쨌든 선대위는 후려질 거 아니에요. 아무리 급한 선거여도. 그렇죠. 그럼 맡으실 역할이나 아니면 너 이재명 대통령 되기 위해 내가 좀 뭘 기여하고 싶다 이런 게 있을까요? 근데 지금 약간 애매한 게 상임위원장들이 전 상임위원장 보건이 상임위원장이 그러면 캠프에 들어가서 뛸 수 있는가, 뛰는 게 맞는가 이런 고민들은 다 있을 거예요. 약간 그런 거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님 생각은 아마도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 한 며칠 전에 상임위원장들 싹 불러 모으셨거든요. 최근에요? 네네. 불러 모으셔서 나라가 혼란스러울수록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각 상임위별로 챙길 것들 리스트업 해가지고 하자. 한편에서는 누군가 손은 또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맞아요. 네, 짧은 선거인데, 그죠? 그런 거는 그냥 당에 좀 맡겨놓고, 일단은 저는 제가 이제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지금 의료
연금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그 의료연금이 사실 제일 골치 아파요. 그게 개혁도 안 되고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너무 손볼 게 많아가지고. 맞아요. 예. 의료도 지금 아직도 지금 2,000명 정원 늘린 거에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았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복귀 안 하고 있어요. 네. 처단하겠다고. 아니 지금 윤석열이 개엄하는 바람에 그 소식도 아마 제대로 팔로우 못한 지지자들도 많을 거예요. 네. 그 보건의 소식을. 왜냐면 명태균까지 덮일 만큼 큰 사고를 쳐놨잖아요. 내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냥. 맞아요. 그 소식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아니 지금 그래서 지금 의료 쪽하고는 의료계 쪽하고는 제가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네. 잘 되면은 국회 중심의 논의기구가 좀 만들어지면서 뭐 갈등이 좀 봉합되고 문제가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 강유정이 본 이재명 대표는 어떤 사람인가? 요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충남권 유세 현장을 따라갔다 왔잖아요. 아, 네네. 그래서 느낀 게 첫 번째, 강단 있는 체력. 강단이 있는 체력. 네, 왜냐면 연설을 하시는데 목이 아픈 것도 있지만 지치지 않는 그 즉석 연설을 그냥 서서 있는 것도 꽤 힘든 상황인데 거의 한 30분 이상씩 하시는 거예요. 와. 연설을. 굳이 이렇게까지 오래 하셔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옆에 사람이 생각이 들 제 정도로. 왜냐면 제가 서 있는 게 힘들었으니까. 네. 근데 그래서 이 열정이라는 거 느꼈고, 두 번째는 거기서 연동되는 지역의 사안들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건 제가 예전에도 느꼈던 거지만 그때그때 알맞은 사안에 맞춤형 연설을 하시는 거 보면서도 이건 굉장히 이렇게 제가 어른한테 드려서 될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명민하시구나. 태안에서 해야 될 말, 네. 그리고 당진에서 해야 될 말, 그리고 아산, 온양에서 해야 될 말이 다른 걸 알고 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몇 개 연설 레파토리로 지역이 다 다르니까 여기저기서 같이 그렇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오늘 다시 보고. 근데 사실 엄청난 능력인 거잖아요. 대단한 능력이죠. 누구는 뭐 1분짜리도 종이를 보고 간신히 할 정도인데. 그럼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지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예시를 들어가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훌륭한 대중연설가다라는 생각을 했고, 세 번째는 좀 짠하다예요. 짠하다. 왜냐하면 이번 공천 과정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입으신 것 같아요. 상처를 입었는데 당을 혁신하기 위해서 혁신이 진짜 개혁이 가죽을 벗기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정도 고통스러운 건데 개혁을 안 했어도 외상을 입혔겠죠. 근데 그 개혁의 과정에서 너무 많은 외상들을 제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언론들이 너무 많은 외상을 입혔고, 그 말 하기 싫지만 뭐 비명, 친명 이러면서 막 사자성어 만들어서 거의 조리돌림 하듯 했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국민의힘 공천도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에요. 잘 보면. 지금 비례 공천 어쩐지 보세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 정도 네. 막 검사 출신 막 맞아요. 갖다 꽂고 난리도 아닌데 네, 조용했죠. 이상하게 언론에서는 자꾸 민주당만을 보도하니까 저쪽은 조용하고 우리 쪽만 마치 문제 있는 공천을 맞아요. 하듯이 이렇게 맞아요. 비춰지는 게 솔직히 가장 큰 네. 문제라고 보고. 지금 국민의힘은 문제가 많고 시끄러우니까 안 써줘요, 그냥.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사실 우리 보시는 지지자들 입장에선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어떤 개혁 공천, 이게 우리 지지자들의 보기 너무 시원하고 진짜 저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 텐데 이재명 대표 본인은 얼마나 또 속으로 그런 고통들을 감내했겠는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저도. 맞습니다. 네. 제가 지금 비례대표 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거예요. 네. 뭐였냐면 이재명 대표에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구나. 사람이. 각각 분야에 맞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해야만 한다라는 그 위기의식을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필요한 사람 중 하나로 어떻게 보면 또 힘도 보태드리고. 네네네. 그랬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이번에 개혁 공천의 결과로 새로운 사람들 많이 이제 국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머릿속에 그렸던 어떤 정치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 말고 이제 네. 당대표가 갖고 있는 그런 걸 한번 기대해 보는 거죠. 어떤 걸 머릿속에 그리고 있을까? 네. 비례도